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정말 박차를 가하고 채찍을 가하면서 경제와 물가가 좀 움직이기를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말인 줄 알고 탔는데 알고 보니까 달팽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굼뜨고 지지부진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끈적끈적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식고는 있지만 여전히 뜨겁고요. 평지풍파를 한 번씩 일으키는 은행 위기도 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도 떨어질만 하면 감사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분명 경기는 꺾이겠지만 그 정도와 시기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지만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빅테크도 힘들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내면서 그 건재함을 과시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시험 날짜처럼 또 FOMC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이미 답은 정해놨죠. 그걸 바꿀 만한 큰 변수는 아직까지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 3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이 8, 90%를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가, 고용, 은행 위기가 현 상황을 바꿀 만한 요인이 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곧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3일에 있을 FOMC에 그때 성명서가 나오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걸 시사하는 부분이 들어갈지가 일단 관심사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미래를 좀 바꾸는 금리 결정 시간표를 좀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또 금요일 5월 어린이날에 나오죠. 이것도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골든위크를 맞은 중국의 이동, 경기 회복, 경제 회복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긴축 속도나 세계 경제를 바꿀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한국과 미국도 북중러와의 긴장을 이겨내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에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뉴스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에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던 이란산 원유를 압수했습니다. 그 유조선에 있던 이란산 원유를 압수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또 보복을 했죠. 27일에 미국으로 가던 쿠웨이트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유조선 보복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이 그리스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을 또 실려있던 원유를 해상에 억지로 방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리스 국적의 선박 2척을 또 납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미국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핵 합의를 하지 않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만 해도 미국과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죠. 이란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고요. 사우디 같은 순위파 계열의 다른 중동 국가를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이란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고 있는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크죠. 미국이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인데 한국이 5위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결이 됐으니까 계좌가. 미국은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원유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기 전에도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우디는 좀 다릅니다.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산 원유의 5위 수입 국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미국이 원유 수입하는 그 양 중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1, 2위이고요. 자급자족을 하지만 상당히 수입도 합니다. 수출도 많이 하니까. 캐나다, 멕시코가 1, 2위고 사우디가 세 번째입니다. 미국 내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누가 중요합니까? 이란보다 사우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우디가 중국과 사이를 좋게 해서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당분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원유 시장은 이렇고요. 이제 긴축 FOMC입니다. 페드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지난달 20일 토요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FOMC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 발언은 하지 못하고 있죠.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1%였습니다.
2%였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았고요. 지난해 4분기가 2.6이었는데 그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장이 좀 위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 조정 효과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는 줄지 않고 잘 버텼다라는 거죠. 성장은 미지근하게나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였고요. 물가는 또 여전히 끈적끈적합니다. 3월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였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도 많이 4.6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원 PCE 물가가 4.6으로 여전히 높은 게 문제인 거죠. CPI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실적을 보자면 인텔은 어닝 쇼크급 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지만 빅테크 실적은 지난주에 괜찮았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제가 2AM이라고 명명을 했었죠. 이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일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애플의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서 또 이번 주에도 문제는 뭐다? 반도체 경기인 거죠. AMD와 퀄컴의 실적은 어떤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게 은행 위기죠. 이번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약자로 하면 FRB여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연준에 하고 똑같잖아요. FRB라고. 그래서 뱅크의 K를 C로 가져서 FRC로 했는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처리의 과정과 속도는 이전 실리콘밸리 은행 때와 좀 다릅니다. 3S라고 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신디게이트, 실버게이트였죠. 그냥 시그니처 은행과의 가는 좀 온도 차이가 납니다. SVB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때와는 속전속결로 파산시키고 예금자 보호원들을 뛰어넘은 예금까지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처리 속도는 상당히 더디고 예금자 보호원들을 벗어난 예금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매각, 인수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는 이유는 퍼스트 리퍼블릭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달리 국채 투자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평가 손실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 팔릴 수 있다는 거죠. JP모건, PNC에서 이런 대형 은행들이 인수할 정도로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어떤 보장해주는 한도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때 휘청거렸던 도이치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도 상당히 지금 실적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아니면 2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이제 페드의 대출 서베이 자료가 나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대출 줄일 거야 말 거야 라고 설문을 하는데 이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그 정도와 비율이 크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만한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페드의 정책 성명서 파월장의 기자회견입니다. 피벗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중단 신호는 주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5bp 올리고 계속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중단해서 쉬었다가 11월에 피벗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금리 선물 시장의 지금 예측인데요. 2018년에 상황이 재현되기를 다들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 12월에 페드의 정책 결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즉 관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금리를 그만 올리고 계속 인상을 중단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좀 재현될 수 있겠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PC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 PC가 지난주에 나왔던 게 4%였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4.75에서 5%입니다. 물론 끈적끈적한 근원 PC는 4.6이지만 그럼에도 그것도 금리 수준,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더 높았으면 헤드라인 PC가 높았으면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 CPI도 지난해 5%였잖아요. 헤드라인 CPI가.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5.25가 되잖아요. 5에서 5.25가 되잖아요. 그런 CPI도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더 큰 기대는 5월 5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 고용보고서에서 식지는 않아도 조금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5월 FOMC 이후에 나와서 이번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6월 FOMC에 영향을 미치겠죠. 4월 신규 고용이 18만 명 내지는 17만 명대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전달이 2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가 평균 17만 3천 개였습니다. 이 수준에 근접하게 아니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긴축 속도 내지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유럽입니다. 유럽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시간 2일에 나올 EU의 4월 인플레 지표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확인이 될 텐데 이게 시장 예상만큼 나온다. 지금은 6.97%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4일에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때 현재는 25bp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더 높게 나온다면 50bp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겠죠. 우리가 잊고 있는데 유럽이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리면 3.5에서 3.75 내지는 3.75에서 4가 됩니다.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 이런 이상적인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또 큰 걸음입니다. 대국이니까 큰 걸음을 걸어야 되겠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골든위크입니다. 노동절 연휴죠. 일본도 놀리죠. 무슨 의미가 있냐?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처음으로 장기 휴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간 중에 중국인들이 예약한 그 여행 금액이 이미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명동이 중국 6호로 또 붐빌 수 있는 거 아니냐, 북적거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회복 효과가 예전에는 글로벌 효과였는데 요즘에는 중국 내수용이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어도 내수 진작 효과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를 붐업시키는 효과를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건데, 하지만 중국인들의 여행과 소비가 예상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분위기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가 이번 주에도 시작이 되는데 상승작용, 시너지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일에 화요일에 한국의 물가상승률 수치가 나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좀 떨어질 걸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물론 여전히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이 거론이라도 됐으면 환율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나름의 어떤 기준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방향을 바꿀 강력한 한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피벗이라는 이 촛불을 켤 때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큰 방향을 바꾸기에는 아직 그 동력이, 모멘텀이 부족하다,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지표와 중국의 경기 회복 등에서 변화가 일어날 조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나오는 이번 주 초에 나오는 페드의 대출 서베이에서도 대출 축소 정도가 크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분위기를 확 기운다고 한다면 긴축 속도, 긴축 시간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변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K님 영상뿐만 아니라 뉴스 구독도 해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조대가 돼달라고 했죠.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하는데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유튜브 밑에다가 뉴스 링크도 달아드리잖아요. 이 링크를 보면서 제 이름의 뉴스 구독도 해주시면, KK님께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영재리님, 다들 우울한 때입니다. 같이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미네리버님, 제 전공이 인문학이긴 한데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대학 때 인문학 공부, 특히 영어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균 김님,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광균 김님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더욱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2AM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돈빵빵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형 글로벌 마켓의 한글마의 많은 영상들을 봐주고 있으니까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리동화님, 2AM을 아는 세대니까 저와 비슷한 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저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한글마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데 정말 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모모망고님, 저를 아마추어가 아닌 것처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블랙 앵거스님,
현재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스트와 워스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 특히 근원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가 되겠죠. 물가가 잡히면서 경기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베스트 케이스,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세미 골디락스, 미니 골디락스 케이스고요. 워스트 케이스는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가 죽는 케이스겠죠. 이게 가장 다들 염려하는 최악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베스트 케이스 정도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종현님, 제가 템포가 좀 차분했나요? 오늘은 좀 빨랐는지, 뭐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비가 오고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채기가 나올 조금 찝찝한 그런 기분 아시죠?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한 그런 기분을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 빨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철장님, 이번 주도 기업 실적 발표, FOMC 이사회 등이 있는데 워나벨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뭐 워싱턴 나우의 밸런스를 줄여서 워나벨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재미있는 밸런스, 재미있는 균형 있는 방송, 재미있는 객관적인 방송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걸 워나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틴 김님, 제가 영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한참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인이라고 그냥 했었습니다. 발음이 편하니까. 뭐 제이도 했다가 인이라고 했는데, 제이는 물론 이름이 아니라 그 퍼스트가 아니라 이름이나 성으로 많이 불렸지만, 그래서 저스틴으로 최근 제가 정했습니다. 제 인을 따서. 그랬는데 저와 이름이 같네요. 근데 물론 저스틴 비버는 아니지만 저랑 이름이, 영어 이름이 같으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반도체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AMD와 퀄컴의 실적도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아나야지 증시도 좀 좋아지고 경기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뷸라님, 옐런만 등장하면 다들 침을 흘리고 있다. 저도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옐런이 중앙은행 총재일 때하고 재무장관일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차이를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각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김님,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뭐 할 거냐,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척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역기능이 있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많다. 물가는 못 잡으면서 경기만 꺼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그 공급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아닌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리얼스타님, 미래를 예상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함부로 전망하지 않고 핵심 이슈와 일정을 정리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블1012님, MS는 모건스탠이지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티커명이죠. 근데 흔히 MS라고 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M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GS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로 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GS를 들이밀면 다들 GS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티커명하고 언론에서 쓰는 약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목님, 테슬라 실적이 저조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이전과 비교하면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다른 완성차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